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의 주제는 전쟁을 기념하는 곳에 평화는 없다입니다. 지난주 제가 전쟁 기업과 기념에 대한 메모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냈죠. 과제를 통해 여러분도 전쟁 기념관이라는 공간과 6월 호국의 달이라는 시간의 의미에 대해 자신의 경험 속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기대합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전쟁을 기념하는 기념관과 박물관이 있죠. 그 중에서도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과 거제도 포로수용소 테마파크는 특별한 위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반공주의적 전쟁 기억 기념의 성소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수업은 용산 전쟁기념관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2018년 4월 27일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을 소재로 먼저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이렇게 넘나들었죠. 같이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3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찾아왔죠.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해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둘러싸고 롤러코스터처럼 상황이 전개되고 있긴 하지만 2020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반도의 종전선언 이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삼아서 한국 전쟁의 기억을 반공주의적 국가주의적으로 재생산해 왔던 이념 혹은 정동 장치로서의 기념관, 기념물, 박물관은 변화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한복판에 있는 용산 전쟁 기념관은 국내적으로는 1987년 민주화 운동과 국외적으로는 1989년 미소의 냉전 종식 선언에 대한 군사주의 및 반공주의의 반발로서 건립된 기념관인데요. 한국 사회의 전쟁 정치랄까 혹은 반공 냉전적인 기억의 정치를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전쟁기념관 건립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64년부터였어요. 그러나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제안과 국방부 및 군의 합심으로 건립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랄까요, 군의 커다란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6.29 선언을 이끌어냈던 전대미문의 1987년 민주화 운동은 한반도 통일과 평화 요구로 점차 확산되고 있었죠. 여러분 슬라이드 왼쪽 사진을 보면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와 커밍스가 쓴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 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브루스 커밍스 등 한국 전쟁에 대한 수정주의 연구가 80년대 한국에 본격적으로 번역 소개되었는데요. 그에 힘입어서 한국 학자들도 한국 전쟁에 대한 새로운 연구 성과들을 대중적인 출판 성과로 내고 있었고, 특히 87년은 이태의 자전적 소설인 남부군 같은 빨치산 전쟁 수기 등도 출간되면서 뭐랄까요, 그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또 다른 전쟁 양상이 주목받기 시작했던 해입니다. 분단과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분단 문학, 그리고 전쟁 문학, 이런 그 카테고리의 여러 책들이 출간이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폭동의 섬으로 규정됐던 제주도에서 제주 4.3 40주년을 맞아서
제주 4.3 사건 진실규명 운동이 물밑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특히 제주신문에서는 이제 장기 기획을 마련해서 연재하기 시작했는데요. 4.3의 증언, 이게 89년 4월 3일 연재 시작했거든요. 이 4.3의 증언을 준비하기 위해서 4.3 취재반을 구성한 것이 바로 1988년 3월이었습니다. 그 후 오른쪽 사진처럼 제주 4.3에 대해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식의 기사들이 꾸준히 연재되었습니다. 노태우 정부와 군은 이러한 분위기를 심각한 안보 위기로 판단했어요. 이것은 1988년 7월에 입안된 한국 동란 기념사업 계획의 건립 목적과 주요 내용을 보면요, 쉽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 상황이 6.25 전쟁의 기억이 흐릿해져가는 동시에 자경운동 세력 등의 북침설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요. 이를 차단하고 전후 세대에게 6.25 전쟁이 북한의 남한 침략임을 정확히 알리고 이 전쟁의 민족사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반공안보의식과 바른 역사관을 전 국민에게 내면화하고 안보 공감대를 확산시키며 참전용사의 무공과 애국심을 고취시켜 민족 통일을 이루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참 숨가쁘네요. 30년 전 언어죠. 좀 생경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생경하면서도 동시에 익숙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계속 이런 언어들에 포획되어 살아왔으니까요. 어쨌든 이런 이런 목적 아래 그 전쟁기념관 건립 사업이 추진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국방부가 주관을 하고 그리고 정부가 지원한 참전용사의 자발적인 활동을 표면적으로 내세워서 전 사회적으로 용산 전쟁기념관 건립운동을 추진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를 했습니다. 잘 여의치가 않아서 결국 노태우 정부와 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죠. 전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사실상 국방부와 군이 통제 관리를 했고요. 그 건립 예산도 1246억 원, 이걸 다 전액 국방 예산에서 충당했던 것이죠. 또한 전쟁기념관 이사회도 관장인 이사장을 비롯해서 5명의 그런 군 출신 인사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기념관 건립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에도 사실상 군사 전문 자문위원들이었고 대개는 육군, 해군, 공군, 예비역, 장성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던 것이죠. 이러한 전쟁기념관의 형식과 내용은 한국이 앞으로 주도해 나갈 탈냉전 분단 평화시대의 전망에 일종의 불협화음으로 작용할 공산이 큽니다.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서 전쟁기념관 홍보 영상들을 확인을 해봤어요. 이걸 캡처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심스럽죠. 매년 200만 명, 그 중에서 70만 명 정도가 어린이와 청소년 학생이라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다는 용산 전쟁기념관 공간의 구조와 전시 내러티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차곡차곡 쌓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결과물들을 갖고 전쟁사가 아닌 평화사의 관점에서 그리고 반공주의적 국가주의적 이념 정동 장치가 아닌 공공 역사 교육의 장이라는 관점에서 전쟁기념관이 아닌 평화기념관의 구조와 전시 내러티브로의 전환, 이걸 좀 제안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런 평화기념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쟁기념관의 공간과 전시 내러티브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전쟁기념관의 건축 양식, 그리고 동선과 공간 배치를 분석하고요. 한국전쟁 전시 내용을 언어, 도상, 사물이라는 기호화된 내러티브의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이건 제가 그 전쟁기념관에서 배포하는 팜플렛을 스캔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전쟁기념관 야외에 어떤 건물과 그리고 전시물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전쟁기념관에 여러분들 정문으로 이렇게 들어서면요. 낮은 경사도로 올라가면서 점점 좁아지는 20개의 계단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주하게 되는 건 이렇게 우뚝 솟은 위압적이고 날카로운 조형물과 함께 그 뒤로 보면 전쟁기념관의 중앙 건물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의 기념관 그리고 수직의 기념물이 연출하는 어떤 권위주의적인 분위기와 좌우 대칭의 질서를 갖춘 전쟁기념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많이 권위주의 정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건축 양식인데요. 특히 이제 나치 시대 때 그 히틀러의 건축가 알베르트 슈페어가 계획한 시민의 홀이라는 돔형 건축물과 구조적인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그 베를린에서 승리의 기둥, 개선문, 대성당과 더불어 민족의 영광을 기리는 침묵의 초병들로 구성된 이 시민의 홀이라는 건물은요, 이태리 로마의 판테온을 참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경 251m의 돔이 있고 건물 남쪽으로는 커다란 광장이, 광장의 양옆에는 이렇게 회랑이 들어서 있는데요. 용산 전쟁 기념관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세면은 수로로 둘러싸여 있어서 뭐랄까요, 120년 전에 나폴레옹의 몰락 직전에 유행했던 이걸 신제국주의 양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 양식은 사실 멀리 베를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제의 조선총독부 건물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권위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전쟁 기념관의 건축 양식은 당연히 당시에 이 용산 전쟁 기념관을 건립할 때 이렇게 건립공사 설계 심의가 있잖아요. 이때 보안 사항으로 이미 지적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설계가 변경되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슬라이드에 지금 조선 총독부 건물을 왼쪽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건물 여러분들 모르시죠? 예, 이거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뒤에 여러분들 지금은 청와대만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광화문 뒤에 이렇게 뭐랄까요? 옛날 조선 총독부 건물이에요. 조선 총독부 건물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청 건물로 사용을 했다가 이후에는 이제 박물관, 국립박물관으로 건물을 활용하다가 김영삼 정부 때 뭐랄까요, 민족 정기 회복 그리고 식민유산 청산의 명분으로 철거해 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요걸 철거했는데 그 용산에, 그러니까 용산은 어떤 곳이냐면 일본군과 미군 기지가 있었던 곳이고 그 후에 한국군 육군본부가 있었던 자리죠. 여전히 국방부 건물과 그 근처에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 조선총독부 건물과 유사한 전쟁기념관 건물을 건립하게 된 것이죠. 이걸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참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어쨌든 이렇게 계단을 올라와서 커다란 수직
기념비를 지나고 나면 짧은 평지와 계단 그 주위에 대칭으로 배치된 연못을 보면서 전쟁 기념관으로 관람객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죠. 그 물은 정화를 의미합니다. 물은 정화를 의미합니다. 연못을 지나면서 관람객은 속세입대를 제거하고 신성한 공간으로 들어서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중앙부 둥근 재단 형식의 마당에는 이렇게 한국전쟁 참전 국가의 국기가 마당의 둥근 모양을 따라서 도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열되어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마치 뭐랄까요, 신전의 둥글고 긴 기둥으로 둘러싸인 양쪽 끝에 이렇게 길게 도열된 회랑에는 우리와 함께 혹은 우리를 위해 싸운 참전 외국인들의 이름들이 한 명 한 명 다 음각이 되어 있어요. 그런 강명비가 회랑의 기둥마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현 공간의 의도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의미도 있겠죠. 더 나아가 6.25 전쟁이 자유진영의 많은 국가들이 참전해 우리를 도와준 정당한 전쟁이었음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회랑 벽면에 이렇게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라는 부름에 응했던 그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새겨져 있어요. 좀 감동적이죠. 이 문구는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참전기념관에 있는 문구의 오마주이기도 합니다. 한국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미군에 대한 감사의 회답이자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미국에 대한 경의의 표시일 겁니다. 이처럼 회랑과 국기가 나부끼는 재단과 회랑으로 신성한 공간에 들어서는 관람객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까지 와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워준 사람들에게 고마움 혹은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겸허하게 그 부름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그런 공간 구성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념관, 용산전쟁기념관 본 건물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중앙에 호국전당이라는 휘호가 써 있는 그런 이제 판이 있고요. 그걸 지나서 오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중앙홀의 천장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천장이 돔형이잖아요. 여러분들 로마 판테온 가면 비슷한 경험, 비슷하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천장으로 보게 돼요. 왜냐하면 돔 중앙은 빛이 투과할 수 있도록 좀 건축되어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시선이 글로 끄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 둥근 원형으로 내리쬐는 빛, 그리고 중앙호를 360도로 둘러싼 기둥, 그리고 뭐랄까요, 흉상들이 있거든요. 그 기둥 앞에 군무를 쓴 군인 흉상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로마 판테온의 신성함을 연상하게 합니다. 천정으로부터 빛이 투과되는 공간과 위대한 영웅이 되어 흉상으로 물화된 어떤 조형의 상징은 신화적인 느낌도 나고요. 종교적인 느낌도 자아냅니다. 이 공간을 지나면 2층 호국 추모실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구로 들어서면 바로 2층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인 전쟁 기념관 전시의 시작인 것이죠. 이렇게 지금 제가 슬라이드 때 전시 공간 배치와 관람 동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진입하면 이렇게 2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2층을 거쳐서 3층으로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관람을 마치는 동선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전시관의 동선은 선과 면을 가진 공간에서의 관람객의 신체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선은 면을 통해서, 그리고 몸은 선을 따라 지나가는 셈이죠.
동선은 각 전시공간을 이어주는 통로와 벽면에 배치된 판넬, 그리고 내러티브를 따라 전시된 전시물들을 보면서 관람객은 이렇게 물처럼 흐르게 되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전쟁기념관 전시실의 동선이 2층 호국 추모실로부터 시작해서 아래 1층의 전쟁 역사실을 거쳐서 다시 2층의 6.25 전쟁실 1관, 2관을 지나서 다시 3층의 6.25 전쟁실 3관과 해외 파병실, 국가발전실 등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동선 및 공간 배치는 뭐랄까요? 태초의 한반도 민족 정신에서부터 시작된 항쟁의 역사 또는 영웅신화를 어쨌든 2층의 6.25 전쟁에까지 이르게 하려는 공간 배치로 보이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6.25 전쟁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데 6.25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6.25 전쟁을 이전의 전쟁의 영웅신화 그리고 항쟁, 싸움의 역사와 연결하는 것이죠. 이러한 동선과 공간 배치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건물 양옆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하지 않고 중앙 계단을 중심으로 각 층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동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념관 공간 전체가 마치 어떤 호국 전당으로서 태초 민족 정신과 역사, 호국 영령의 신화적 얼이 숨쉬고 있고 특히 천정, 하늘로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러한 동선 및 공간 배치의 연출에서 전쟁기념관이 보여주는 역사는 단지 과거의 시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 소환되는 현재화된 시간인 것이죠. 그렇게 역사는 통치 권력에게 권력 재생산을 위한 가치 있는 매개체이자 헤게모니 투쟁의 주요 장소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는 것은 마찬가지로 리플렛에 나와 있는 상세한 각 층에 있는 각 그 관람실의 동선과 주요 전시물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리플렛입니다. 특히 6.25 전쟁기념관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6.25 전쟁실이죠. 전쟁실. 이 전쟁기념관의 원래 건립 목적은 한국전쟁에 관한 유물과 자료를 수집, 보존, 관리하고 전시해서 대중에 대한 방공안보 교육을 실시하고 전사자에 대한 추모와 참전자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념관을 설치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87년 민주화 운동과 그 이후에 사회적으로 그리고 학계에서 뜨겁게 폭발하는 그 통일과 평화에 대한 그런 열기를 군이 안보 위기로 판단하고 전쟁기념관을 세운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기념관을 추진하기에는 한국전쟁이 대한민국의 승전으로 끝난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기념 명목에 대한 좀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한국전쟁뿐만 아니라 한민족이 겪은 대외 항쟁사를 모두 포함해 민족 정신의 앙양 도장으로서 역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가 지금 그대로 주장의 언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주장이 막 이렇게 제기되었고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쟁기념관은 한국전쟁기념관 내지는 6.25 전쟁기념관이 아니라 민족전쟁사를 포함한 기념관이라는 방향으로 확대 수정된 것이죠. 이러한 수정이 단순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반공민족이 휴전선 이남의 공간으로 협소화된 상황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외세의 침입에 맞서 죽음도 불사하는 호국 정신으로 무장한 5천년 민족을 지금 소환시켜가지고 6.25 전쟁을 반공주의적으로 기억하는 우리를, 따옴표 우리를 정통에 위치시키려는 시도였던 게 바로 이 기념관의 걸린 목적이었던 것이고 실제 그런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슬라이드에서는 6.25 전쟁실 일관에 키오스크에 나와 있는 공간 배치를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용산 전쟁기념관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6.25 전쟁의 재현 공간이므로 6.25 전쟁실 1관, 2관, 3관의 공간 배치와 전시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6.25 전쟁실은 1994년 개관 이래 내러티브의 기본 골조는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국전쟁 50주년을 앞두고 3관에 전쟁 일상 생활 이 관련 전시가 좀 보완되었고요. 전투사 중심이었는데 전쟁이라는 게 군인과 영웅 그리고 전투 뭐 이런 거로만 우리가 인식되지는 않잖아요. 특히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전시 일상 생활과 국민, 시민들의 모습들에 대한 알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6.25 유엔 참전 내용들이 더 보강이 되어서 전시를 확대 보완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또 부분 리모델링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조금 현대적인 전시 기술들이 도입됐던 것이죠. 예컨대 디오라마, 3D 체험실, 3D 체험실, 그리고 현대적인 전시 기법의 기술이 도입되었고요. 2008년에도 조금 바뀌었는데요. 특히 이때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가는 그런 이제 시대적 상황이 좀 감안돼야 됩니다. 6.25 전쟁이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의 3자 합의로 시작되었다. 이런 일종의 6.25 전쟁의 기원이랄까요. 이런 사실들이 아주 강조되어서 사실 옛날부터 전통주의적인 견해로 보면 6.25 전쟁에 대한 시작은 사실 이렇게 북한과 그 뒤에 스탈린과 소련과 중국이 있다. 이게 사실 항상 강조되던 얘기였는데요.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이런 이제 전쟁의 기원에 대한 부분만 강조되던 게 좀 탈각되고 전쟁의 여러 폭력의 일상들, 특히 국가 폭력의 문제, 특히 그 피난민이나 어쨌든 한국 국민들은 어떤 식으로 고통을 받았는지, 전쟁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런 게 조금 더 사회사적으로 이렇게 부각되다가 다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게 다시 또 강조가 되는 어떤 전시 내용들이 배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2010년에 전면 리모델링이 또 있었는데요. 끝나지 않은 전쟁임을 더 강조하거든요. 이거는 결국 아직도 한국은 전쟁 상태다. 그러니까 안보의 중요성을 더 구체화하고 이미지하는 그런 의도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도 이제 리모델링이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 유물이 빠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광복군의 내용이 보완되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이 리모델링 기획은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입안했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변하진 않고요. 기본적인 내러티브는 계속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관은 전쟁 발발부터 서울 수복까지, 그리고 2관은 38선 우리가 돌파라고 표현하는데요. 38선 돌파부터 정전협정, 그러니까 휴전협정 조인까지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시장의 구체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관 모습을 보시죠. 상징존, 그리고 전쟁의 배경과 원인, 그리고 북한의 기습 남침, 낙동강 방어 전투, 학도오용군의 참전,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 그리고 3D가 아니라 4D 영상 체험. 아마 이제 보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느낌까지 탱크가 이렇게 오는 게 진동으로 느껴지는 그런 영상 체험이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수복 등 10개의 공간면과 이를 잇는 통로, 그러니까 선이죠. 통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키오스크의 공간 배치를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이죠.
이러한 공간 배치의 구조는 북한과 공산주의를 적으로 마주하게 하고 관람객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체험케 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과 면을 따라 보고 듣고 느끼는 방식으로 체험하게 하면서 관람객의 몸이, 그러니까 신체가 규율될 뿐만 아니라 어떨 땐 분노하고 어떨 때는 울컥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감정이 계속 생겨나게 관통하게 하는 것이죠. 이관의 모습입니다. 이관도 이런 방식으로 공간 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뭐 조금 느슨하다는 평가도 있지만요. 일관과 비교해서 볼 때. 어쨌든 38선 돌파를 시작으로 북진, 그리고 중공군 개입과 재반격, 그리고 전선 교착과 고지쟁탈전, 그리고 후방 지역의 작전, 그리고 마지막에 정전협정 조인, 그 외에 뭐 피난민실이라든지 6.25 전쟁과 조국의 영광이라는 어떤 주제의 공간이 또 있어요. 여기에는 보면 코리안 판타지 미디어 설치물이 있는데요. 이렇게 10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치밀한 내러티브로 조직되었다기보다는 뭐랄까요, 주제에 맞게 영상과 이벤트적 요소를 강조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강조되는 건 북진 통일의 정신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이죠. 그래서 국가 위기 때 조국의 부름에 당연하게 희생하는 국민만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평화는 체제 경쟁을 통해 우위에 설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람객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주입이 좀 세면 환기라고 표현을 바꾸도록 하시죠. 어쨌든 국가가 위험에 처할 때 응답하라. 그리고 국가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정신을 뿜어내는 것이죠. 그 용산 전쟁기념관은 6.25 전쟁에 대한 지배 이데올로기와 감정을 재생산하는 공식 기억을 둘러싼 일종의 공간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간 실천에서 전시 내러티브를 단순히 이야기나 설명으로 재현하진 않죠. 언어, 도상, 사물, 이런 것들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내러티브를 강력하게 재현하고 감각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언어의 차원에서 좀 보시죠. 예컨대 우리가 가장 가장 먼저 자주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게 바로 6.25, 6.25라는 숫자입니다. 숫자로 명명되는 일종의 뭐랄까요, 전쟁 발발과 책임을 부각시키는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왜 한국전쟁, 그러니까 코리안 워라고 해외에서는 다 쓰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왜 6.25가 강조될까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에 의해 전쟁이 기습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 초래된 모든 불행과 고통은 전쟁을 도발한 북한의 책임으로 귀착된다는 이런 시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뭐 옛날에 그런 구호가 있었어요. 상기하자 6.25, 무찌르자 공산당. 그런 구호가 있었는데요. 그 구호에 잘 집약되어 있죠. 해방 후 미소 분할 점령에서 남쪽과 북쪽에 각각 국가가 수립되고 그 사이에 38선 분단이 적대적으로 심화되어 갔던 역사를 지워버리는 효과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6월 25일 날 사건이 터졌는데 북쪽에 있는 악당들이 혹은 악마들이 이 사태를 초래했다. 뭐 이렇게 그 전가하는 셈이죠. 사실 구조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고요. 뭐 이런 식의 기억에서는 남북 내 분단을 거부하고 통일국가 수립을 요구했던 제주 4.3 사건 같은 저항이나 항쟁은 독자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외부의 적, 아까 얘기했던 북한의 김일성이라든지 그 뒤에 뭐 스탈린이나 마오라든지 이런 외부의 적에게 사주받은 내부의 적의 반란으로 규정돼 버리는 것이죠. 실제 용산 전쟁 기념관의 제주 4.3 인식은 국가가 제주 4.3 진상 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란으로 규정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6.25 전쟁을 일으키기에 앞서서 제주 4.3 사건이 남한 내부에 혼란을 일으켜 전투력 소모를 유도하였다. 사실 이렇게
전쟁기념관에 쓰고 있거든요. 정말 놀라운 서술인데요. 이렇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숫자로 기억한다는 것은 그 역사적 배경과 맥락은 삭제가 되고, 뭐랄까, 숫자가 지시하는 사건만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숫자는 하나의 상징이죠. 그리고 숫자와 함께 제시되는 화염과 탱크의 이미지는 바로 그날의 북한의 불법 침입만 연상케 합니다. 따라서 6.25라는 명칭은 사실은 그 50년 6월 25일 전에 전개된 한반도 분단, 그리고 남쪽도 그 개성이라든지 어쨌든 북쪽을 계속 상대로 국지전을 벌였는데요. 이런 내전 상황, 남북 간 국지적 교전 상황, 이런 것 모두가 뭐랄까요, 아예 안 보이게 하거나 또는 거꾸로 인과가 바뀌어서 6.25 불법 기습 전쟁을 위해 발생한 것이라는 왜곡된 기억을 만드는 것이죠. 전쟁 기념관의 걸린 목적인 전쟁 준비 만반의 태세, 이 만반의 태세라는 건 이제 일종의 전쟁 정치인데요. 이런 전쟁 정치가 작동하는 것이죠. 기념관 회랑에 이렇게 새겨진 강명비들, 그리고 전사자 명부의 이름 호명도 6.25라는 숫자처럼 전시를 구성하는 강력한 언어 중의 하나입니다. 강명비는 한국과 유엔의 참전 군인들이 죽음을 기리는 일종의 몰화된 형식인 것이죠. 새겨진 이름이 대변하는 개인의 죽음은 국가를 위한 명예로운 죽음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강명비라는 신화를 통해 불멸의 이름으로 국민화하는 호명의식인 것이죠. 일관의 상징존에서 확대되어서 관람객에게 다가오는 이름들은 그런 효과를 겨냥한 것입니다. 또한 호국 추모실 입구에 여러분들 그 전사자 명부가 마치 성스러운 성경이나 국보급 보물처럼 이렇게 투명한 유리벽 안에 펼쳐져서 전시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쓰인 개개인의 이름은 언어 차원을 넘어서 명부라는 사물을 통해 추상화된 민족의 얼과 정신으로 재현되는 그런 의도의 배치입니다. 명부의 이름들처럼 조국의 부름에 응답하라. 이것이 민족의 얼과 정신이며 그러한 넋은 고귀하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러한 환청이 마치 들려오는 것 같아요. 전사자 명부 옆에 또 수많은 별로 재현된 호국 영령이 있거든요. 그게 60년이 지나도, 아니 몇백 년이 지나도 아마 너의 이름은 후대에 널리 기억되고 칭송될 것이라는 무언의 약속, 이런 것 같아요. 이런 호명에 그들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으로 격렬하게 타는 어떤 심장의 고동을 느끼면서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의 이 충동 속으로 자유의지를 갖고 나가라. 이것이 전사자 명부라는 사물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자 바로 개인을 재국민화하려는 전쟁기념관의 내러티브이고 전쟁기념관이 기대하는 효과이죠. 이번엔 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콘이라고 하죠. 전쟁기념관에서 드물게 6.25 전쟁과 남북관계를 간접적으로 은유하는 상징적 도상의 방식으로 형상화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바로 평화의 시계탑과 형제의 상입니다. 일단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평화의 시계탑인데요. 이 평화의 시계탑은 여러분들 그 입구 왼쪽에 보면 2002년에 그 형제의 상 후면 뒤쪽 부지에 세워졌거든요. 이 지금 두 여성과 시계 두 개가 있고 밑에 이게 뭐냐면 고철 탱크와 그 무기, 그러니까 폐무기 이제를 이렇게 쌓아놓은 형상이고요. 그 위에 두 여자가 시계를 들고 있는데요. 오른쪽 시계는 50년 6월 25일을 가르치는 시계고요. 새벽. 이 시계는 그 왼쪽 여자의 시계는 현재 시각의 시계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25 시계의 여자는 한복 저고리를 입고 있고요. 현재 시계를 든 여자는 현대 의상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기대고 있는데요. 6.25 시계의 여자는 거의 주저앉은 모습이죠. 이렇게. 이게 근데 왜 평화의 시계일까요? 평화의 시계탑이거든요. 단지 흰색으로 새겨진 50년 6월 25일 숫자.
그리고 여자의 고통스러운 몸짓과 얼굴만이 지금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게 왜 평화일까? 그런 의문을 품고 관람객은 본관으로 입장하고 관람을 마치고 다시 본관에서 다시 나오면서 이것의 의미를 되새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시계는 50년 6월 25일 숫자와 그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고, 한국인과 한국 사회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평화는 6.25로 명명되는 한국전쟁의 기억과 강철 같은 무기 위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징적 도상의 방식은 의도와 달리 또 새로운 의미 해석을 가능하기도 하는데요. 전쟁은 남성의 것이고 여성의 고통받는 몸짓 속에 전쟁의 고통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조형물은 거의 유일하게 국가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뭐랄까요, 남근 팔루스 중심의 위계로 이루어진 이 전쟁기념관이라는 공간에서 유일하게 여성이 모티브가 된 여성성을 가진 조형물이라는 점에서 이 설치물의 의도 그리고 의도와 다른 전복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형제의 상인데요. 전쟁기념관 개관 당시 세워진 형제의 상이죠. 320m 수직으로 치솟는 평화의 탑 건립 계획이 예산 문제로 취소가 되면서 대신 만들어진 것입니다. 뭐 좋아요. 좋은데 탑보단 낫죠. 남과 북으로 갈라져 서로 총뿌리를 겨누어 싸우는 형제의 비극적 상봉이라는 소재를 채택했는데요. 비극성이 강조가 되고 감정적 몰입을 일으키는 스테레오타입화된 일종의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장동건 그다음에 원빈, 이은주 이은주가 생각이 나네요. 이 영화도 이 형제의 상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형의 모습은 쓰러질 듯한 동생과 비교해서 이렇게 매우 큰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깨에 M16을 총을 이렇게 메고 있고요. 그 무기가 없는 동생과 비교할 때 흔들림 없는 자태, 군모와 수통 어깨에 총까지 메고 있는 완벽한 모습이죠. 군인이죠. 이 형제상은 한국군과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상징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이러한 또 우월성을 바탕으로 쓰러져가는 동생, 즉 북한을 김일성 도당으로부터 구원해야 한다는 의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것은 거대한 국군, 즉 크고 강한 총으로 상징되는 군사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계탑과 형제의 상은 분명 전쟁기념관 내 그 앞에 수직으로 치솟아오른 탑, 청동 무슨 검, 바로 그 주위에 이렇게 6탄 시리즈의 용사상들이 있는데요. 10용사. 그리고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6.25 전쟁실을 보다 보면 3용사상이 또 있는데요. 이런 것과 같이 노골적이지 않게 은유적인 방식으로 우회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성이나 형제와 같은 코드를 차용함으로써 보다 친근하게 자연스러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도 있거든요. 언어 도상을 통해 기호화된 6.25 전쟁 그 밑에 깔린 반공 이데올로기와 감정은 공산주의적의 공포와 위기 감각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대한 반공주의적 적대감과 함께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고양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또한 반공주의적으로 조직화된 기념관의 선과 면을 통과하면서 얻은 체험 감각으로 관람객 개인은 반공 국민이 되고 끝나지 않는 전쟁에 대한 대비와 군사적 필요성 및 정당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동선의 끝에 다다른 곳이 바로 6.25 전쟁실 1관, 2관, 3관 끝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국군 발전실과 해외 파병실인 것이죠. 그리고 외부에 또 대형 장비실이 있습니다. 관람객은 군사 박물의 스펙터클을 둘러보면서 진열된 어떤 군사 장비들,
이제 보게 되고 그 장비들을 되게 자랑스럽고 믿음직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 주요 전시 품목을 보면 이렇게 총과 같은 작은 무기 이런 거는 별로 그냥 전쟁 뭐 무기들이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전차, 항공기, 함정 이렇게 대형 장비로 막 쭉 이렇게 무기 체계가 다양해지면서 전시가 되면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국군 발전실 예컨대 뭐 육군실, 해군실, 공군실, 해병대실 그리고 방산 장비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과 대형 장비실에는 6.25 전쟁부터 현재 이르는 무기들을 그 건물 안뿐만 아니라 건물 밖에 5개에서 막 전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여러분들 혹시 천안함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렇듯 전쟁기념관은 한국전쟁의 공식 기억을 전투사 중심으로 구성하고 또한 무기의 전시를 통해서 군사력의 우세함과 발전성을 과시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용산전쟁기념관이 추모나 평화를 위해 평화를 기원하는 기념관이라기보다 바로 군사박물관이라는 거, 전쟁박물관이라는 거를 더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이 슬라이드에 우리가 글자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새겨져 있는지. 그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밖에 그 본관 건물 앞에 거대한 광장에 둥근 이렇게 부조 조형물인데요. 이 용산 전쟁 기념관은 6월 25일에서 비롯한 위기를 공간적으로 재현하고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걸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공간인 것이죠. 또한 전쟁기념관은 북한과 공산주의 진영의 만행을 체험케 하면서 반공주의적 감정을 고취시키고 호국을 위해 국민에게 육탄이 될 걸 웅변하는 거거든요. 육탄 10영사.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 국민은 총탄이 되어 돌격해라. 뭐 죽어라. 죽을 수 있다. 그게 애국이고 호국이다. 뭐 이렇게 지금 웅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념관 이제 그 옆 광장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전쟁기념관이 전시하는 평화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전쟁을 기억해야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 힘이 있어야 전쟁에서 우위에 서고 자유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인 것이죠. 상대에 대한 적대감과 힘의 우위 추구, 수단으로서 전쟁을 긍정하는 평화용법인데요. 그러니까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전쟁과 힘이 필요하다. 수단으로서 뭐 이런 거죠. 문제는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전쟁의 종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경주하고 있는 국면에서 이런 메시지를 발신하는 전쟁기념관이라는 공간은 제가 볼 때는 한반도 탈냉전 분단과 평화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념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예전에 김영삼 정부가 아까 우리 조선총독부 건물, 나중에 중앙청 건물인데요. 그 중앙청 건물을 그 뭐 식민잔재 유산이라고 때려 부수듯이 요걸 좀 때려 부술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 뭐 그렇게 장애물이라고 해서 부수고 치우는 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전쟁을 신화하고 애국을 위한 희생을 종교화하는 권위주의적인 전쟁기념관의 공간을 정면으로 대면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탈냉전 분단과 평화로 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전시할 것인지 궁극적으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 혹은 반공주의적 전쟁기념관의 공간을 평화주의 맥락으로 어떻게 재구성하고 재편할지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용산 전쟁기념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일부 아마 어떤 설치 요소들이 바뀔 것이고 내러티브가 바뀔 것이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동선과 전시면들을 어떻게 평화주의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인가. 그래서 전쟁을 신화하고 애국을 위한 희생을
종교화하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달성하는 평화를 어떻게 하면 더 구체화시키고 그걸 유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전쟁을 넘어선 평화를 기념하는 공간, 이 공간을 용산전쟁기념관에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정책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남겨진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